맨발 걷기 생명과학연구소장 고장면 박사님께서 과학적 근거로 알려주시는 건강한 삶, 맨발 걷기와 식습관 강의 함께 들어보실까요?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물질이 있다 그러면은 뭘까요? 공기요, 산소. 예, 산소죠. 예, 산소. 그 산소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만들게 해주는 그러한 산소죠. 그래서 숨을 쉬지 않으면 다 죽게 되고 그러는데, 또 우리 몸에 가장 치명적인 그런 그 물질이 있는데 그게 또 뭘까요? 예, 그것도 산소예요. 예, 그 산소가 없으면 죽는데 산소 때문에 또 죽어요. 예. 그런 다음에 어디 가죠? 죽으면 산소 가요. 예.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집에 아내가 산소 같은 여자와 살고 있대요. 참 좋겠다 제가 생각했는데 얼굴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맨발 걷기를 안 해서 그런지 밝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무슨 산소 같은 아내와 살고 있어요? 활성산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활성산소는 너가 활성산소니까 너희 아내는 너에게 에너지 주는 산소 같은 여인이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고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꽃을 보고 꽃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면 꽃이 좋아요? 안 그러면은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좋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좋아요. 산은 참 좋습니다. 그러면 산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좋아요. 예.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요. 이 산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산소 때문에 죽고 그리고 우리가 산소 가는 그런 운명의 고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 또 모든 의사들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이 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노화되지 않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 산소 또 활성산소 그리고 죽음 이 고리를 끊지 못했어요. 끊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혀 해답을 찾지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물론 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물주에게 우리가 대항한다고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존엄한 죽음 참 멋지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없이 내 인생을 살다가 내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 고리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저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질병 없이 우리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맨발 걷기고 두 번째는 바른 식생활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맨발 걷기가 가장 강력한 황산화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노화로부터 우리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맨발 걷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맨발 걷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접지, 그 다음에 아치 효과, 그리고 지압 효과 이 세 개가 총체적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이념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입체적으로 우리 몸을 이 노화로부터 활성산소로부터 방지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요. 거기서 플러스 하나 더해서 뭘 해야 되냐면 건강한 식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사람들은 좀 이것저것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도자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예. 여러분들이 주로 함께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몸이 어딘가 여작한 사람이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근데 몸이 여작한 사람에게는 아주 조그만 차이가 그분에게는 엄청 큰 차이로 다가와요.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좀 나와서 이렇게 돼도 중화되는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간에서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암이 거의 말기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정말 미세한 그 차이 때문에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포메이션을 몰라서 사망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그 지도자 되시고 이럴 분들은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맨발 걷기의 기본적인 원리와 또 여기에 합당한 그런 그 식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그림 잠깐 하나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아주 젊은 그런 그 앳된 그런 싱싱한 이런 얼굴의 모습에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쭉 오른쪽에 가면 노화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더니만은 어떤 가수는 노화되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대요. 근데 만일 맨발 걷기 하면서 저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익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저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늙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부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 과정은 산소와 결합된 그런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우리 피부를 공격하고, 그리고 유전자를 공격해서 우리 몸을 이렇게 노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유전자를 보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그 유전 정보대로 우리 몸이 생리활성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노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피부와 우리의 유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방법, 우리 그것은 바로 뭐라 그랬죠? 맨발 걷기와 바른 식생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이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보이시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에 따라 다르지만 가령 생식세포 이런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뭐 한 2,000개 많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적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은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 기통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엔진 기통수. 그래서 어떤 큰 차는 엔진 기통수가 더 많잖아요. 힘이 좋아서 금방 높은 데로 막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수는 변해요. 우리 운동하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수가 증가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감소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속으로 이제 당과 산소가 들어가서 에너지가 나오고, 거기서 활성산소가 나오고, 활성산소가 여기 있는 유전자를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 노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활성산소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활성산소는 여기에 있는 표현되어 있는 산소의 그룹들을 통칭 그냥 활성산소다 이렇게 부르는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활성산소를 얘기하려면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하이드록시 레디칼을 활성산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이드록시 레디칼. 해보실까요? 시작. 하이드록시 레디칼. 얘는 태생 자체가 전자 한 개가 부족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서 얘는 전자를 누구에게 뺏기지도 않고 누구에게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일 전자를 뺏긴 상태다 그러면, 뺏겨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양전화를 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뺏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개가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는 양전화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화학적으로 양전화라고 하지는 않아요. 만일 전자를 한 개 뺏어왔으면 얘는 음전화를 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뺏어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얘는 한 개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 하이드록시 레디칼이 다른 데서 전자를 다시 뺏어오는 능력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커요. 그래서 이 하이드록시 레디칼이 우리 몸에서 60조 개 이상 되는 세포 안에 그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보통 뭐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들어있는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요 하이드록시 레디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요 하이드록시 레디칼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하이드록시 레디칼이 유전자를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각종 질병이 생겨요. 그 핵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과학자들이 유전자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큰 것을 1번, 작은 것을 2번 쭉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23번 XY 염색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이름을 이렇게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몇 번 염색체에 어느 부분이 망가지면 어떤 질병이 나타난다라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런 정보를 다 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번 염색체에 유전자의 어떤 부분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 치매에 걸린다든지 또 유방암에 걸린다든지 전립선암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대부분 지금 밝혀진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은 바로 예를 들어서 18번 염색체에 DPC4라는 이 유전 정보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췌장암에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미리 찾아서 그 부분이 정확한 염기서열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일 췌장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전 정보가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런 분 중에서 열심히 맨발 걷기하고 섭정 잘하고 막 이렇게 해서 치료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 부분이 다시 정상 구조로 돌아와져 있어요. 근데 저런 일들은 보통 의사들이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의사들이 해주기가 힘들어요. 의사들이. 저거는 우리가 맨발 걷기 하고 그리고 섭생을 바르게 하고 심리적인 편한 상태를 취한 상태에서 우리가 맨발 걷기에 매진할 때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저희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맨발 걷기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이 말초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물질들이 유전 정보 속에 들어가 가지고 배열이 틀어진 것을 찾아내 가지고 다시 교정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이 일어나요.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염색체 중에서 17번 염색체에 P53이라는 그런 유전 정보가 있어요. 만약 이 유전 정보가 작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몸에 각종 질병이 생겨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유전자예요. 그래서 저 유전 정보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알아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를 시계 휴식을 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를 휴식을 취하게 만들어서 휴식할 때 우리 몸에서 다시 치유되는 그러한 그 메커니즘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유전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P53 유전 정보가 잘 이렇게 작동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깊은 잠을 주무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몸이 완전하게 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하게도 맨발 걷기 한 이후부터 좀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을 갖게 됐어요. 맨발 걷기 한 사람들 공통적인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날은 저는 잠을 참 잘 자게 됐어요.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젯밤에 바닷길을 같이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바닷길을 열심히 이렇게 걸었는데 어젯밤에 잠을 너무 잘 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아침에 바닷길에 나오니까 어떤 두 분이 이렇게 걷고 있어요. 걷고 있는데 한 분은 암 거의 말기 있는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전에도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활기차게 아침에 나와서 이 바닷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이 맨발하고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환하게 맨발 걷기 하는 순간에는 절대 암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맨발 걷기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자꾸 어지러워서 뭔가를 이렇게 짚지 않으면 걷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틀 동안 그분 도와주려고 따라와가지고 바닷길을 이틀 동안 아주 열심히 걸었대요. 한 7시간 이상. 그래서 어지러움 증상이 사라져서 자기가 잘 걸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주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이렇게 망가뜨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맨발 걷기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맨발 걷기와 거의 쌍두마차인 바른 식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맨발 걷기를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분이 어떤 습관이냐면 흡연하시는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맨발 걷기 열심히 한 다음에 담배를 탁 펴시면서 참 구수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맨발 걷기 열심히 하시면서 또 음주를 열심히 하시는 습관이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다른 분은 뭐 조금 이렇게 허용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지도자시잖아요. 그렇죠? 예.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먹으면 될까요? 안 그러면은 우리 몸의 구조에 맞는 음식을 드셔야 될까요? 우리 몸의 구조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너무 쉬운 문제를 냈나요? 저는 음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큰 넓은 의미여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음식은 우리 몸의 구조에 맞는 그런 음식을 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를 보잖아요. 우리 몸의 치아 구조, 그리고 위장 구조, 장 구조, 소화기 계통, 음식물은 소화기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소화기 계통의 이 구조를 보면 전형적인 채식동물의 구조예요. 전형적인 채식동물의 이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형적인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그게 구조에 맞는 거예요. 예. 제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좋은 오토바이를 샀어요. 오토바이 타면 사실은 위험한데 오토바이를 사서 무슨 실험을 했냐면 그 친구는 그때만 해도 휘발유 값이 비싸다 그러면 가짜 휘발유를 많이 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네. 지하실을 이른다고 신내 같은 걸 휘발유 막 섞어 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말통에 갔다가. 근데 그 친구가 실험하는데 이제 가짜 휘발유는 성분이 주로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런 그 화학적으로 아로마틱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거는 완전 연소가 안 되는 그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태우면 반드시 끓음이 생겨서 엔진 벽에 코팅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실험을 하면서 그걸 이제 그 신나를 엔진 속에다가 휘발유하고 막 섞어 쓰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양심이 조금 불량이지, 그죠? 예. 양심이 불량인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오토바이를 팔아야 되겠대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밟으면 속도가 안 난대요. 왜냐면 엔진에 끓음이 끼어가지고 그 엔진은 헤드를 벗겨보잖아요. 그럼 그 위에 시커멓게 끓음이 있어요. 그냥 휘발유만 뗐던 그런 그 엔진은 실린더 헤드를 벗기면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한데 경유하고 같이 또 신나하고 섞어서 된 것은 끓음이 꽉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팔 때 꼭 너 이 오토바이는 가짜 휘발유를 넣어서 탔으니까 그 얘기하고 꼭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안 되겠대. 예. 그냥 새 거인 것처럼 외관은 아주 새 건데 그렇잖아요. 외관은 아주 반짝반짝한데 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병들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연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전형적인
채식 동물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식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치아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육식동물은 송곳니만 있어요. 대부분. 육식동물은. 사자 이렇게 고양이과 동물들 보면 그냥 고양이 한번 입을 딱 이렇게 벌려보면 개라든지 보면 어금니 있어요? 없어요? 예? 어금니 없어요. 그냥 송곳니만 날카롭게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채식동물은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어금니로 이렇게 맷돌처럼 갈아먹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이 치아의 육식과 채식동물의 차이예요. 혹시 나는 어금니가 없고 송곳니만 두 개가 달라겠다 이런 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육식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채식을 못 하시니까. 그리고요, 이 육식동물은 치아가 아래 위로만 움직여요. 상하로만, 이렇게 상하로만. 채식동물은 상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좌우, 그 다음에 회전 운동, 다 돼요. 어떤 사람은 회전 운동 되는 건 처음 알았네. 그런 사람 있어요? 회전 운동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네? 이게 음식을 잘 갈아서 드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은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됩니다. 특히 현미로 밥하는 것들 있잖아요. 콩이라든지 단단한 음식들. 특히 탄수화물은 꼭 씹어야 그 침에 의해 가지고 탄수화물이 소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씹지 않고 그냥 급하게 삼키잖아요. 그럼 소화가 안 돼요. 잘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장에 들어가게 되면 부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빨리 하시고 씹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분들은 배에 가스가 많이 차요. 네. 왜냐하면 속에서 그 미생물들이 그걸 먹기 때문에 먹고 CO2 이런 기차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치아는 전형적인 채식동물의 구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먹는 탄수화물의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가지고 그렇게 드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없어서 좀 급하게 드셨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그때는 맨발 걷기에도 소용이 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명암 사이즈만한 누룽지를 드시면 도움이 된대요. 누룽지를.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누룽지는 씹지 않으면은 못 넘겨요. 누룽지는. 그리고 그 누룽지는 씹을 때 침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단단해서 딱 이게 치아끼리 이 압력을 받잖아요. 그럼 침이 은근히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꿀떡꿀떡 삼키는 사이에 미리 윗속에 침이 좀 부족했던 탄수화물이 침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암 사이즈만한 누룽지를 드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껌을 씹는 게 사실 도움이 돼요. 껌을 씹고 침을 좀 이렇게 삼킬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껌 씹는 게 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래 위로 턱 운동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얼굴 쪽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눈 양쪽에 있는 그 주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의외로 많이 돼요. 근데 너무 세게 씹으면 치아가 또 마모되니까 좀 살살 좀 이렇게 씹으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치아 구조가 전형적인 채식 동물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채식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식사 얘기하면 통상 탄수화물이 한 50%,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운동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단백질이 한 30%, 지방이 20%. 그렇게 해서 50%, 100%를 만드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섭취해 드세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백질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뭘 먹어야 된다 그래요?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고기를. 근데 고기 먹으라 그 얘기는 단백질 섭취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단백질은 여러분들 반드시 식물에서부터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부작용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이 가장 풍부한 이 식물이 뭐냐면 콩이에요. 콩은 40% 이상이 단백질이에요. 콩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어떤 것이냐면 미역이에요.
미역은 20% 이상이 단백질입니다. 미역이. 그러니까 미역이 엄청나게 영양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미역하고 또 비슷한 단백질이 많은 해초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김이에요. 김. 그래서 여러분들 단백질은 콩, 그리고 미역, 그 다음에 김 이런 것을 통해서 섭취하면 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콩으로부터 여러분들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국은 여러분들 미역을 드시게 되면 단백질 섭취뿐만 아니라 그 속에 아주 참 좋은 그러한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황산화제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미역은 또 이 장을 청소하는 수세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단백질은 콩이나 미역이나 김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섭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습관이 특히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이게 특히 육류를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육류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일단은 아미노산이 과잉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또 과잉으로 많이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고기 찌꺼기 속에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그 고기 찌꺼기가 장에 반드시 코팅되도록 되어 있어요. 장에. 그래서 이 고기는 이게 주물르면 완전히 찰흙처럼 막 찐득찐득 하잖아요. 이게 섬유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먹으면 장 속에 어떻게 돼요? 내려가면서 쭉 이렇게 그냥 페인트 칠하듯이 칠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걸 먹어요. 먹은 다음에 미생물은 반드시 장 속에 있는 물질을 먹으면 반드시 어떤 물질을 생산해 놓도록 돼 있어요. 그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근데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아폴로톡신이라는 그런 발암 물질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류를 드시는 분들은 장 속에 아폴로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이 풍성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떤 장의 어떤 부분에 오랫동안 그게 쌓이게 되면 그분들은 반드시 직장암이나 대장암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육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암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래요. 제가 한 20년 정도 전에 저는 그 채식 위주의 식사를 했는데 그 동기는 우연히 그때 생로병사 비슷한 프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암 환자를 10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가지고 5명은 육류를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계란도 드시고 음식을 그냥 마음대로 드시게 한 사람이 있었고,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한쪽은 전부 다 철저하게 채식 위주의 식사를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났어요. 지났는데 놀랍게도 육식하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암이 회복이 안 되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채식하신 분들은 지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지금은 돌아가셨겠지, 그죠? 네. 근데 그때는 전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살아있었어요. 그 기간에는. 그래서 이 채식이 참 중요하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저도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그러면요, 이 콩이 아주 중요합니다. 콩.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이제 단백질은 콩으로 섭취를 하셔야 돼요. 콩으로. 그리고 콩으로 섭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육류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콩으로 섭취하시는 거예요. 콩으로. 안 그러면은 미역국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미역국. 근데 참 우리 선조들은 보통 출산할 때 어떻게 하나요? 출산할 때? 미역국을 드시잖아요. 그죠? 미역국을 드시면 뭐가 잘 나와요? 풍부한 단백질이 절실 잘 나와요. 그죠? 왜냐하면 미역 속에 이 단백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부작용도 없고. 제가 아는 그 지인의 그 아들이 몸이 좀 이렇게 빼빼 말랐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했는데 그 필리핀에서 온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는데 그 산모에게 미역국을 많이 이렇게 먹였어요. 그 필리핀에는 그 산모에게 미역을 이렇게 먹이는 습관이 그런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미역국을 잘 이렇게 끓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필리핀 산모가 저절로 절제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무럭무럭 잘 자란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보니까
오히려 그 애기보다도 자기 남편이 얼굴이 더 좋아 보여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젖이 얼마나 많이 나왔으면 남편도 같이 먹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만큼 미역이 아주 풍성한 그런 그 영양제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보고요. 이게 콩을 잠깐 살펴보실까요? 콩은 단백질이 콩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검은 콩은 41%가 단백질이다. 검은 콩이. 그 다음에 보통 콩은 35.7g, 그러니까 35.7%가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 종류가 좋은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미네랄도 들어있어요. 미네랄들. 칼슘, 철분, 망간, 구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이소류신 뭐 이런 그 황산화제도 많이 들어있어요. 황산화제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미노산 아주 중요한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어요. 아미노산이.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또 중요한 것은 트립토판이라는 그런 그 아미노산이 멜라민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데 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콩송이에는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아주 몸에 좋은 그러한 그 지방들이 들어있고요. 황산화제가 들어있고 또 놀라운 거는 우리가 보통 인삼 그러면은 인삼 속에는 사포닌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그쵸? 근데 사포닌이 콩 속에 많이 들었을까요? 인삼 속에 많이 들었을까요? 인삼이? 사포닌이? 콩에 많이 들어있어요. 놀랍잖아요? 콩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콩은 이 자체가 거의 완전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콩을 드실 때는 콩 자체를 전체를 가능한 드셔야 돼요. 가령 콩에서 기름만 뽑은 두유, 물론 안 드시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나쁘진 않겠지만 바람직하진 않아요. 또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콩에 있는 단백질만 추출해서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두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렇죠? 특히 두부 제조 과정에서 원래 콩 속에 없던 성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통의 보관을 위해서 방부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콩은 반드시 어떻게 드시냐면 통콩으로 드시는 게 유리해요. 어떻게 통콩으로 드실 수 있을까요? 콩은? 밥에 넣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씹기가 단단해서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밥에 넣기 전에, 하루 전에 물속에 담가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씹어서 드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드신대요. 콩 한 마리를 사가지고 콩을 찐대요. 콩을 쪄. 그런 다음에 말려요. 방앗간에서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드실 때 한 숟가락씩 밥에 넣어가지고 밥에다 뿌려가지고 드신대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콩은 거의 완전 식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박사님, 네. 저기 보면 아주 칼륨이 600mg이나 더 있는데 예. 그 신장이 나쁜 사람들 뭐 멤버로 힘들도 신장염이 있는 사람들이만 신장에는 칼륨이 많이 섭취되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요. 해야 됩니까? 콩 속에는 그게 그냥 만약 칼륨만 딱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콩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섬유질이. 예. 그래서 섬유질이 그런 것들을 쫙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 필요한 양만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다시 얘가 홀딩하고 있다가 그냥 배설되도록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채식 유제 식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양만 이렇게 릴리즈해서 방출하고요. 그 다음에 오버되는 것들은 자기가 홀딩하고 있다가 다시 나가는 그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콩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무슨 유언을 했냐면은 너희들은 단백질은 꼭 콩으로 섭취해라. 그렇게 유언했어요. 그런 다음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마디를 했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콩. 네, 콩이라고 했어요. 네.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콩 위주의 식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장의 구조를 이제 보시면요. 네요. 우리 장이 이렇게 꼬불꼬불하잖아요. 장이 꼬불꼬불한데 길이를 쭉 해서 길이를 재보면 한 몇 메타 될까요?
길이 재면 장 길이가 한 거의 10m 정도 돼요. 키가 작은 사람은 장 길이가 좀 작겠죠. 뭐 어떤 사람은 8m, 어떤 사람은 9m, 어떤 사람은 10m.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저 사자나 저기 육식동물하는 장은 짧아요. 아주 짧습니다. 그러면 2m가 안 넘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 장을 다시 이 표면적을 재봐요. 표면적을 재면 표면이 오돌도돌해요. 이렇게 표면이 오돌도돌하잖아요. 오돌도돌한 부분을 다시 이걸 펼쳐요. 이렇게. 근데 오돌도돌한 거 한 개를 보면 다시 또 오돌도돌해요. 다시 한 개가. 그래서 걔를 또 펼쳐요. 근데 그 오돌도돌한 부분을 다시 또 펼치면 다시 또 윤거가 붙어 있어도 오돌도돌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전체 표면적을 측정하면 거의 축구 농장 하나만 해요. 표면적이. 대단하죠. 대단한데 그래서 만약 우리가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요 표면 여기가 요 속 사이에 육류 찌꺼기가 끼일 수가 있어요. 우리 식사를 하면 항상. 그래서 육류 찌꺼기가 이렇게 끼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미생물들이 그걸 계속 먹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청소하면 미생물이 먹으면 이제 반드시 어떤 걸 먹었냐에 따라서 만약 고기 종류를 먹었으면 고기는 단백질 계통이니까 거기 질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암모니아, 질소의 성분 중에 하나, 암모니아가 핵심되는 그 질소 부산물이니까 암모니아 냄새가 나와요. 그런 냄새가 좀 고약하죠. 그 다음 파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끼어있는 걸 먹었으면은 주로 아항산, 황 냄새가 나요. 그럼 아주 매캐한 그런 냄새도 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탄수화물이 엮여 있는 걸 먹게 되면 그거는 CO2가 나오니까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이 방부 냄새를 맡아보면 이분이 오늘 뭘 드셨냐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표면에 이 육류가 끼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면역력이 쫙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면역력이. 왜 그러냐면 이 육류를 통해서 아플로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저 발암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면역 세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백혈구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암을 찾아서 제거하는 NK 세포, 그 다음에 T인파구, 그 다음에 바이러스 잡는 B인파구, 어디에 암세포가 있는지 찾아다니는 덴드라이트 셀, 우리가 보통 수상돌기 세포, 이런 세포들이 몸에 피 속에 한 70~80%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장 표면에, 장 표면 쪽에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장을 통해 가지고 나쁜 물질이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장 표면에 있는 나쁜 미생물들이 피 속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채식 유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채식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섬유질이 풍부해요. 섬유질이. 우리가 섬유질은 소화되지 않는 그러한 그 물질을 섬유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치 그 실 같은 그런 섬유질이 바로 이 장 표면에 붙어 있는 것들을 깔끔히 긁어가지고 같이 배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섬유질의 중요한 역할,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장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수세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는 분들은 장 표면이 아주 고기로 코팅되어 있고 찌꺼기로 코팅되어 있고, 그래서 마치 내 장 속이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고 선명하고 그래 돼야 되는데 그 속이 마치 음식물 쓰레기통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만일 여기 오신 분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장이 수세미처럼 수세미를 통해서 장을 깨끗하게 닦아내신 그룹이 한 그룹이 있고, 또 한 분은 장이 완전히 음식물 쓰레기 썩으면 막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몸을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병이 잘 안 생기는 이유는 면역세포의 70~80%가 장에서 그걸 방지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보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장을 깨끗하게 좀 하면은 면역세포들이 어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장에 좀 없어지겠죠? 장에 한 50%가 있으면, 그럼 나머지 50%가, 나머지 30%가 우리 몸 전체를 다 이렇게 더 다니면서 어디 암세포가 있는지, 어디 바이러스가 더 많이 있는지,
어디 염증이 있는지 그걸 찾아서 좀 더 빨리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이 건강한 사람이 장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천연적인 이 장의 구조가 이 채식 동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육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한 10m 동안에 꼬불꼬불한 부분은 다 가고 하는 사이에 미생물이 먹고 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약한 분들은 이 장을 아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의 그 1%, 2%가 생사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서 잘 못 느끼지만 아프신 분들에게는 꼭 우리가 이런 원리를 잘 가르쳐가지고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의 구조가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 이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 치아를 청소하듯이 우리 장도 칫솔질처럼 깨끗하게 우리 청소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예요? 섬유질 위주의 식사, 채식 위주의 식사예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프로톡신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와서 우리 유전자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이 단백질이 고기가 분해되면서 아프로톡신이 나오면은 이 간암 발생률이 아주 높더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령 이제 한 20% 단백질을 고기를 식사 때 한 20%의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먹는 거를 측정하기 힘들지만 쥐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쥐는. 그렇게 보니까 쥐는 20% 고기를 먹으면 전부 다 쥐는 뭐 걸렸어요? 다 암 걸렸어요. 쥐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 발생률이 아주 높다. 22% 단백질을 먹는 그런 쥐는 다 암 걸려서 거의 다 죽었다라는 사실이 있죠.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 식사 우리 채소 중에서 다양한 종류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채소들이 있어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색소들은 강력한 황산화제예요. 네. 아주 강력한 황산화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린푸드 그잖아요. 파란색, 그죠? 파란색 얘기를 하면 주로 이제 루텐이라는 그런 황산화 물질이 이제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브로콜리, 양배추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게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파란색 속에는 크로노필이라는 그런 그 물질이 들어있는데 전형적인 그 엽록소죠. 엽록소인데 이 엽록소의 이런 화학 구조를 보면 한눈에 딱 보면 저 사이사이에 저렇게 끄트머리 OH, 이게 O하고 H 사이에 이렇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구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다리처럼 되어져 있는 이런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활성산소를 잡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파란색의 야채 속에는 엽록체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강력한 황산화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 화학 물질의 구조를 보면 한결같이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다리처럼 형성되어 있는 이런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활성산소를 잡는 전자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소 속에도 우리가 접지할 때 우리가 이제 전자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그 색깔이 있는 그런 그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색깔이 있는 그 채소 속에 활성산소를 잡는 그런 물질이 꽉 차 있어가지고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면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아스타락신, 알파카로텐, 루텐 뭐 등등 이런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폴리페놀이라는 그런 물질도 있어요. 폴리페놀은 이제
특히 사과 속에는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폴리페놀이. 여기 보시면 분자가 아주 큰 거대한 분자잖아요. 거대한 분자고 끄트머리에 OH가 아주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활성산소를 잡는 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사과 이렇게 반쪽 이렇게 드신다 그러면은 그 사과 속에 이런 그 폴리페놀 이런 물질들이 활성산소를 잘 이렇게 잡아주게 되고 우리가 맨발 걷기 하면서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 음식물들이 전부 다 커버해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그런 것들이 주로 빨간색 색깔들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요. 뭐 라이코펜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라이코펜은 토마토 속에 많이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대개 이런 물질들은 물에 잘 안 녹아요. 주로 기름에 잘 녹습니다. 기름에.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런 걸 드실 때는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또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그러면 저런 황산화 물질이 잘 녹아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색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자색들 이런 색깔들 또 있고 또 노란색 그렇죠? 이런 색깔들 쭉 뭐 이런 거 다 이제 잘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쭉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풍부한 이런 그래서 우리 조물주가 우리가 이런 물질을 잘 몸에 섭취하고 우리 몸이 노화되지 않고 잘 이렇게 보호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먹기 좋게끔 색깔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채소할 때 어떤 색깔이 딱 보이면 저 물질이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잘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잘 보신 그런 그 내용인데 몇 가지 이것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죠? 50분에 끝납니다. 그럼 시간이 좀 한 20분 남은 거죠? 30분 남았어요? 네, 아주 그럼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맨발 걷기가 혈액 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살펴보면 여기 보면 맨발 걷기 전에는 혈액이 이렇게 많이 뭉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기네끼리 이걸 응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보면은 쌓여 있으면은 연전 쌓기, 동전 쌓기 형태로 또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발을 신고 걸어도 30분 동안 신발을 신고 걸었는데 여전히 이렇게 동전 쌓기 형태가 많이 보여요. 여기도 이제 동전 쌓기 형태가 있는데 근데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이 전부 분산돼요. 이렇게 맨발 걷기 하면. 그래서 혈액이 분산이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심근경색이나 이 중풍을 예방해 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몸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 하시게 되면 우리 몸의 치유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혈액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신발을 신고 걸어요. 신발을 신고 걷게 되면 여전히 혈액 분산 효과가 아주 미미해요. 큰 차이가 별로 안 나죠. 특히 이제 혈압이 높은 분들을 보면 혈액이 저렇게 뭉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혈액이 뭉쳐 있으니까 혈액이 더 점도가 올라가겠죠. 점도가 올라가니까 심장에서 더 큰 압력을 줘야 혈액을 순환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을 신고 걸어도 여전히 혈액이 분산되지 않고 뭉쳐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맨발로 걸었어요. 걷기 전에는 여전히 이 동전처럼 이렇게 막 쌓여 있죠. 아주 심하게 쌓여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맨발로 걷게 되면 혈액이 작게 분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가 혈액 분산에 아주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또 거기다 당뇨까지 있는 분은 혈액 상태가 아주 좀 위험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맨발 걷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혈액이 분산된 모습 보이죠? 자, 그래서 혈액 분산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얘기되는데 혈액이 분산이 되면은 우리는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 많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혈액을 분산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
그 물질이 뭐냐면 멜라토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라토닌이 우리가 맨발 걷기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풍성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발 걷기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우리가 접지하게 되고, 접지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전압이 안정화되고, 또 전압을 안정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또 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바로 만들어지면 이렇게 응집되어져 있던 그 혈액이 저렇게 분산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은 혈액 분산 효과에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분산을 시키는데, 이 멜라토닌이 혈액만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혈관 표면도 뭘로 만드냐면 음전하로 만들어요. 혈관 표면도. 그러니까 이 적혈구 표면이 저기 보시면 음전하로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혈관 벽 표면도 음전하가 있도록 만들어서 적혈구가 혈관에 들어붙지 않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음전하끼리는 서로 간에 반발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맨발 걷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혈관 표면이 음전하가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럼 혈액이 혈관 벽에 딱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런데 맨발 걷기 하면 혈관 벽에도 음전하가 생기는 거예요. 혈관 벽에도. 그러면 적혈구의 음전하와 혈관벽의 음전하가 서로 반발해가지고 혈관벽에 적혈구가 붙지 않고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혈액의 순환 속도가 2.68배 올라간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효과가 접지하게 되면 생기는데, 우리가 그 접지 효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혈액 분산 효과에 멜라토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멜라토닌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멜라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멜라토닌이 여기 보면 OH 있어서 하이드록시 레디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멜라토닌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멜라토닌이 하이드록시 레디칼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거기서 멜라토닌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하이드록시 레디칼을 잡아줘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 옆에 있는 멜라토닌이 활성산소를 반응해가지고 딱 잡아버려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붙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화학 반응을 하면 새로운 부산물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진 부산물이 또 활성산소를 붙들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그 부산물이 또 활성산소 또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마치 한 가족이 아빠, 그 다음에 아들, 할아버지, 이 멜라토닌 가족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활성산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아주 놀라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이 언제 활발하게 생기냐면은, 저런 효과가 우리가 맨발 걷기 할 때 우리가 저런 현상들이 우리 몸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요. 예. 근데 만약 우리 몸이 땅에서 떨어져 있게 되면 저런 효과가 굉장히 미미해요. 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 신발을 있잖아요. 신고 있잖아요. 신발을 신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체의 전압이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보통 거의 한 700mV 이상의 인체의 전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인체의 전압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 인체 전압이.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있게 되면 인체 전압을 재면 대략 한 700mV의 전압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적게도 나타낼 수도 있고, 몸의 수분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어떻든지 간에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는 700mV 정도의 전압을 나타내요. 근데 그 전압이 어디서 왔는가? 그 전압이 온 소스는 내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적인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내적인 요인이 참 중요한데, 이 내적인 요인은 그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우리 내적인 요인은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쌓이게 되면 그 활성산소는 전자를 당기려는 힘이 강해요. 전자를.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땅과 우리 몸 사이에 뭐가 형성이 되냐면 전압이 형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적인 요인은 활성산소 때문에 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 외적인 요소가 있는데, 외적인 요소는 신발을 신고 있게 되면 우리는 대략 한 200V의 전기장 안에 놓이게 돼요. 몇 볼트 전기장 안에 살아가게 된다고요? 200V. 네, 200V. 그럼 200V의 전기장 안에서 딱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몸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 몸에 불필요한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없어도 될 전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200V의 전기장 안에서 왜 살아가게 되냐면요, 지상에 있는 공기 있죠, 공기. 공기가 그 자체가 하나의 플러스 양극이에요, 공기가 양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공기가 왜 양극이 될 수 있냐면, 그 하늘에서 알파선, 감마선이라는 그 태양 광선들이 그 산소, 질소, 수소 이런 분자들하고 부닥치게 되면 거기서 전자가 빠져나가면서 거기서 형성되는 공기들은 이 양전하를 띠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층이 하나가 양전하가 되고, 공기가 양전하게 되면 지구는 뭐가 되냐면 음전하가 돼요. 그래서 이 지구 자체가 하나의 콘덴서 같은 역할을 해요. 콘덴서는 그 사이에 전압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으로부터 한 10만 킬로 정도 올라가 있는 이 공기층은, 거기에 있는 그 공기층의 전압이 우리가 전리층이라고 그래요. 전리층. 따라해 볼까요? 전리층. 예. 전리층하고 이 지표하고의 전압이 대략 한 15만 볼트 정도 걸린대요. 15만 볼트.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높은 전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일 고층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10m 높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하고 우리 땅에서 한 2m 높이에서 살아가는 분하고 받는 전기장이 달라요. 2m 정도에 사는 분은 200V의 전기장 안에서 살아가는데, 땅에서부터 10m에 있는 사람은 2000V의 전기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체 전압을 재면 전압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전압이 더 높으면 인체,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전압이 또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체 전압에 이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외적인 요인이 있고, 외적인 요인의 핵심은 이 대기 전기장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내적인 요인은 우리가 활성산소를 생산하는 그런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땅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높은 데 살더라도 우리 몸은 몇 볼트 안에서 살아야 되냐면 0볼트가 되는 거예요. 몇 볼트가 된다고요? 0볼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땅 속에서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전자가 올라와서 내적인 요인은 또 중화시켜 주겠죠. 그럼 안에 있는 전압도 0볼트가 되겠죠. 불필요한 전압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접지 상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몸을 대고 있는 순간 우리 몸은 0볼트가 되는데, 그러면은 땅과 우리 몸 사이에 전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평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형을 이루는데 외적으로 형성된 전기장은 땅과 연결되는 순간 0볼트로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 내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전압들은 우리 몸과 땅 사이에 전자의 교환에 의해서 0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접지의 원리를 설명을 하면 아주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0볼트가 되는 순간 끊임없이 그 0볼트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예. 0볼트가 만일 처음에 딱 한 번 되고 전자 이동이 없다 그러면 깨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0볼트가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전히 스트레스가 있고 우리 몸이 움직인다 그러면 또 0볼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전자의 출입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끊임없이 땅과 이렇게 접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접지를 맨발 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24시간 접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24시간. 근데 제일 접지하기 좋을 때가 언제냐면 주무실 때예요. 주무실 때. 주무실 때는 어떻게 하면은 접지가 되죠? 네? 참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은 접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상업적인 얘기하면 안 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접지 제품을 꼭 한 개라는 주무실 때 꼭 하고 주무셔야 돼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접지 베개라고 생각해요. 베개. 그냥 베개 이렇게 접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베개를 베잖아요. 그럼 머리카락하고 베개하고 손을 비비면서 엄청나게 불필요한 전압을 참 많이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전기예요. 정전기. 그 정전기가 뇌 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합선되면 뇌신경세포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접지 베개는 꼭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날이 건조할수록 그 효과는 나쁜 영향이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잠자리 침대 방향을 뭐 오른쪽으로 했다가 왼쪽으로 했다가 뭐 동쪽 서쪽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방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몸이 무겁다고 하고 머리가 개운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접지 베개 카바를 제가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걸 저희 아내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그냥 몸이 굉장히 가볍고 머리가 아주 맑고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집 아파트가 18층에 살아요. 저희는 18층 엄청 높은 전압의 영향을 받고 사는데 저희 아내는 또 피부도 많이 건조한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이 접지를 하고 자니까 몸이 가뿐하고 참 좋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너무 잘 지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접지 베개 커버를 다시 빨래를 하고 막 세탁기에 돌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쓰더니만 다시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나중에 머리가 왜 다시 아파?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세탁을 냈다고. 그런데 다시 또 제가 아주 중요하신 분한테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거를. 베개 커버를. 그래서 다시 그걸 다시 쓰고 있어요. 다시 쫙 하고 좋다고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게 1층으로 이사를 가든지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꼭 주무실 때 이 접지 베개 카바 한 개는 꼭 하시고 주무시는 게 머리의 혈류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되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제가 우리가 접지 얘기를 하면 원래 제 전공이 제가 2차 전지 소재를 또 많이 연구해요. 이제 시간이 좀 거의 다 되나요? 몇 분 남았습니다. 13분 남았습니다. 예. 그 전기를 잘 통하는 그런 그 유기 소재 중에서 뭐가 있냐면 탄소라는 게 있어요. 탄소. 탄소 들어보셨죠? 탄소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탄소 그러면? 탄소 그러면 숯이 생각나잖아요. 까만 거. 그게 탄소예요. 그 나무를 태우면 나무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 질소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공기 중에서 태워버리면 탄소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CO2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남는데 얘를 땅 속에다가 묻어놓고 밑에다 열을 가잖아요. 그럼 산소하고 차단시킨 상태에서 얘를 열을 가해버리면 산소가 탄소를 못 만나니까 뭐만 날아가냐면 수소가 날아가 버리고 질소가 날아가 버리고요. 뭐만 남냐면 탄소만 남아요. 그러면 시커멓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숯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숯은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숯 탄소 분자들이 탄소가 자기네끼리 그냥 제목대로 그냥 규칙도 없이 그냥 얽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연탄, 예를 들면 연탄 또는 석탄 그렇게 얘기해요. 또 그냥 숯 끄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탄소를 과학자들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질소 청량하게 있잖아요. 판때기로 만들 수 있어요. 탄소를. 탄소 원자를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는 덩어리.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를 그래파이트라고 해요. 그래파이트. 들어보셨나요?
그래파이트. 우리말로는 흑연. 우리 낚싯대 만들고 할 때 흑연. 연필실 이런 것들이에요. 얘도 전기를 잘 통해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석탄보다가 이 흑연 만들면 더 비싸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 흑연은 이렇게 이 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에 있는 이 판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띄어내잖아요. 판을 마치 이 흑연을 책이라고 생각해요. 책이라고 생각하고 책장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듯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거기 책장 한 장 한 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탄소 판때기 한 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는 그래핀이라고 해요. 그래핀. 따라 볼까요? 그래핀. 예.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탄소를 이게 녹여가지고 아주 이게 그물 형태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면 그물 구조를 하게 되면 그것도 뭐라고 얘기냐면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탄소가 놀랍습니다. 새카만 상태에서 아주 영롱한 투명 찬란한 물질까지 그렇게 변해요. 구조에 따라 변해요. 그런데 통상 접지 만들 때 쓴 제품들을 보면 까만 상태 있잖아요. 까만 거는 뭐를 썼냐면은 흑연을 쓴 거예요. 흑연이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이제 똑같은 1g이라 해도요. 탄소 똑같은 1g이 흑연처럼 판때기로 책처럼 뭉쳐있으면 전기전도가 떨어져요. 근데 이걸 책을 한 장 한 장 찢은 것처럼 다 이렇게 펼쳐버리게 되면 전기전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전기전도가 더 올라가는 걸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접지 제품은 그래핀을 썼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핀을 쓰면 비용이 엄청 올라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핀 썼다고 하면 흑연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흑연보다도 가장 전기 전도가 좋은 거는 은이에요. 은하고 구리예요. 그래서 통상 구리에다가 은을 코팅하게 되면 녹이 덜 쓰고 이제 그렇게 돼서 되는데 우리 보통 여러분들이 접지 제품 이런 것들 보면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은이 제일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은 자체가 항균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베개 카바 이런 거 쓰실 때는 이 탄소 계통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은이라든지 이런 계통이 더 바람직하고 또 세탁은 하지 말고 몇 개월 정도 계속 쓰시다가 나중에 그냥 새로 구입 하나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24시간 접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나요? 아직 좀 남았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맨발 걷기 하고 그러면은 맨발 걷기의 효과가 우리는 4가지의 큰 효과가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그 효과가 접지, 그 다음에 지압, 그 다음에 발 아치, 그 다음에 심리적인 이타십, 이 4가지가 아주 총체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맨발 걷기의 치유 논리는 이 사중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무너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접지 효과만 있다 또는 이 지압 효과만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총체적인 이런 이 입체적인 그러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유 효과가 다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잘 믿고 여러분들이 맨발 걷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황산화 작용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혈액이 잘 분산되어져 가지고 치유 작용이 잘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항암 작용, 면역력 증강 작용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맨발 걷기 이 혈액 분산을 통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맨발 걷기 하게 되면 온몸이 치유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이 멜라토닌 풍성이 나온다는 효과를 알았고요. 또 이 멜라토닌이 나오면 혈액분만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더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게 이 멜라토닌이 나오게 되면 암세포가 전이가 될 때 이 대장암의 이 암세포가 간에 가서 붙어가지고 간암으로 이 간암세포로 바뀌어지기 전에 반드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새로운 혈관을 만들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암세포가 전이가 돼서 혈관 못 만들면 암세포가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멜라토닌이 바로 그 암세포한테 가가지고 혈관 못 만들도록 뿌리를 못 내리도록 얘가 다 고르킹을 해서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백혈구를 T-파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멜라토닌이 이
암세포에게 접근하기 평소에는 힘든데, 왜냐하면 암세포 주변은 산성분이기 때문에 힘든데 멜라토닌이 그걸 중화시켜줘서 거기에 면역세포가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암세포를 제거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이런 그 효과를 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멤버에 볼때는 우리가 이렇게 접지, 파라하치, 지압, 그 다음에 우리가 이타신 플러스 이 섭생 우리가 아주 중요하니까 이 5가지를 우리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잘 이렇게 실천하셔가지고 아픈 분들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